45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83%나 늘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6도 등 전국이 1도에서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1도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14.5도입니다.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KBS. 지극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비상하리라. 내일은 대기자로 장성하여 아직은 소기자 석석 오창석과 함께합니다. 오창석 소기자의 단상. 그것이 끝이라고 노래를 부르려고 했더니 마이크를 내리시네. 아, 나 참 이거. 알겠습니다. 아유, 그래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자, 오창석 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오늘 첫 뉴스 만나보기 전에 선물 드리는 퀴즈 하나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것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 1일에 있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강기정 정무수석이 국회를 모욕했다며 청와대에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사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국회가 다음 단계로 가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면서 네. 이것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어, 이건 부당한 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조직적, 집단적으로 벌이는 거부 운동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무엇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땡땡콧, 땡땡콧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퀴즈 정답 보내주실 분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모 바랍니다. 네, 오창석 소기자의 단상. 자, 첫 뉴스 뭡니까? 네, 김평일 주 체코 북한 대사가 북한으로 돌아온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평일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이복 동생. 네, 맞습니다. 예. 권력 관계에 밀려나서 1988년부터 해외 공사 생활을 시작해서 네. 한 번도 북한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돌아오게 됐다라는 내용이 전해졌는데요. 네. 이 내용은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장에서 밝혀졌습니다. 정보위 간사인 이은재 의원이 김평일 대사가 조만간 귀국할 것으로 보이고 김평일 대사의 누나인 김경진의 남편인 김광섭 주 오스트리아 북한 대사도 교체돼 귀국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이고 무슨 맥락일까요? 사실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권력 투쟁이 있고 난 뒤에 밀려난 사람들은 행방이 묘연해지거나 그래요? 또는 뭐 해외 나가서 절대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른바 불귀의 객이 되죠. 네, 맞습니다. 김평일 대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 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 다른 방식, 다른 화합의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 네. 본국으로 소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완전히 사실 배제됐었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돌아와서는 무슨 역할을 맡게 될 것인지 그냥 조용히 지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될지 네, 아직은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원래 김일성 주석이 노동당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맡기고 군은 김평일 대사에게 맡기기로 했다가 김정일과 김평일의 권력 다툼에서 김평일이 완전히 밀려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뉴스에 이어서 오늘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 가계도. 네.
한번 좀 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가볍게 좀 파고 들으면요. 김일성이 이제 김성애, 김정숙 두 번 결혼합니다. 네. 김성애와 함께 낳은 아들이 김평일, 김정숙에서 낳은 아들이 김정일입니다. 이 김정일의 누나가 김경희고 남편이 장성택이죠. 장성택. 예, 장성택이었습니다. 네. 이 김정일은 또 4번의 결혼 또는 연애를 하게 되는데요. 성혜림에서 낳은 아들이 김정남. 네. 사망했죠. 네. 그리고 김영숙 밑에서 김설송이라는 장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김설송 같은 경우는 생애 전반이 거의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고용희 밑에서 김정철, 김정은 현 위원장 그리고 김여정을 출산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옥과 연애를 했다라고 했는데 결혼한 것인지 연애인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고요. 네. 고영희에 대해서도 이름이 고영희냐 고용희냐 예.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네. 1972년 노동신문에 보면 이 고용희가 만수대 예술관에서 활동했었던 배우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름이 고용희로 정확히 나왔기 때문에 예. 고용희가 맞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네. 김정철 역시 현재 북한 내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별다른 활동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여동생인 김여정만 네. 김정은 위원장과 활동을 하고 있고 리설주 여사와 함께 3명의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고용희를 좀 살펴보면요. 제주도 출신의 고경택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고경택의 자녀고 이 고경택은 오사카에서 태어났는데 이 당시에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제1교포 북송 운동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네. 이 99차 귀환선을 타고 고경택이 이 딸인 고용희와 함께 함경북도로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착이 돼서 북한에 살기 시작했는데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백두산을 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다음번에는 한라산을 갈 것이다. 뭐 네. 이런 얘기를 남겼는데요. 물론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의미도 있지만 네. 외할아버지의 고향, 어머니의 고향이다. 네. 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고시 영곡공파라고 알려져 있고 이 제주고시의 가족묘가 김정은 위원장의 외가 쪽 가족묘가 제주도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답방을 하기로 한 때가 작년 말이었어요. 작년 예. 말까지는 어떻게든 답방한다 그랬는데 벌써 11월이고요. 그 이듬해 11월이 됐고요. 11월 말에 부산에서 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에이펙이죠. 에이펙.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올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현재 제 주변에. 예. 없습니다. 예. 김홍걸 위원장도 지난번에 오셨을 때 물어봤는데 네. 가능성 없다고. 예. 지금 경색된 국면에서 갑자기 이제 나오기가 좀 쉽지 않죠. 네. 예. 오창석 평론가가 아무도 그렇게 예측 안 했을 때 혼자 예측하다가 맞히면은 네. 어쩌다 맞힌 거죠. 예. 그래도 그러다 어쩌다 맞힌 건데 틀리면 네. 이 바닥에 사라지지 않을까요? 뭐 혼자 그렇게 얘기한 거 사람들이 기억 안 합니다. 예. 배팅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예, 계속 배팅을. 이렇게 상기시키실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에 배팅을 하면 혼자만 알겠습니다. 반대로 갔더라고. 아이 그래요. 또 빨리 답방이 이루어져 가지고 남북 관계가 아주 급진전됐으면 좋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다음 뉴스 소개해 주시죠. 네,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전광훈 목사에 대한 발언이 거짓이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네. 지난 4일 전광훈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 하야 운동에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동참하고 50만 명의 서면지를 보내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여의도 순복음 교회 같은 경우는 소속 교단인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에서 진행하는 동성결혼 반대 운동에 동참해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지 문재인 대통령 하야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지는 않다.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예,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평화나무에서 그동안 전광훈 목사 여러 발언들 팩트 체크를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굳이 이런 걸 할 필요가 있겠는가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네. 이분이 또 자주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청와대 사회수석이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전광훈 씨를 한기총 대표회장직에서 끌어내려라. 밤낮 없이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계속 이영훈 목사를 압박한다. 이런 주장을 천연덕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청와대 쪽도 알아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쪽으로도 알아봤는데 그런 일이 없다. 그런 일이 없다. 오로지 전광훈 목사 혼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참 이런 거에 또 일일이 또 답변을 해야 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참 처지가
안타깝네요. 네. 네. 돌아다니면서 온 동네 교회, 큰 대형 교회 위주로 네. 다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많이 남기기도 했습니다. 뭐 심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 네. 겉으로 드러난 건 없어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광훈 목사. 근데 전광훈 목사가 최근에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 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 대해서 네. 영입과 관련해서 잠깐 보류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광훈 목사가 한국당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었습니다. 예, 뒤늦게 좀 알려졌는데요. 자유한국당이 박찬주 대장 영입을 보류한 것은 정치적 능력과 네. 정체성의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문재인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을 흡수 동의해서 박찬주 대장을 인재 영입에서 보류시킨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한 북한 통전부 선동 음모에 국민이 속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네. 그래요. 참. 아직까지 우리 국민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말이면 다 말이 되는 줄 아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아, 시간이 좀 남았나요? 네. 죄송합니다. 빨리 분량이- 보내시면. 분량이 좀 남았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 의원이 정의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네, 네, 방금 인터뷰를 끝낸 박창진 사무장 역시 정의당에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네. 정의당이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격적인 인재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병록 전 해군 제독을 영입해서 국방력 강화 또는 군사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행보는 역시 대한정당 그리고 유력 정당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국방과 관련된 인물을 영입한 것은 이번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총선에서 김종대 의원을 또 영입하기도 했었죠. 이분은 이제 국방평론가고, 예, 네, 근데 이제 국방 전문가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전문가, 예, 네,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는 제14대 호남 인복진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네네네. 육군 소장 출신이었어요. 어, 이 육군 소장 출신의 보좌관으로 김종대 의원이 입문합니다. 네, 전임. 네,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국방 그 평론가 또 전문가로서는 뭐 김종대 의원의 위상은 대단하죠.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장군 출신 인사가 이렇게 정의당에 입당했다는 것은 좀 생소한 일이어서 맞습니다. 예, 주목하게 되네요. 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이병록 장관 같은 경우는 부산시 안보특별위원회 민주당 공동위원장을 영입했다가 이번에 정의당으로 오게 됐습니다. 아, 민주당 인사였어요? 예, 원래 민주당에서 활동을 조금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민주당 인사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이자스민 전 의원 같은 경우 자유한국당 소속 아니었습니까? 네, 이주 여성과 아동 문제의 상징성을 가졌다는 점에서 비례대표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금태섭 의원은 조금 아쉽다. 민주당도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해서 아쉽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 자유한국당,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또 다른 이주 여성 또는 또 다른 이주 노동자들에게 네. 기회를 주고 그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비례대표를 선택하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주 여성이 뭐 이자스민 전 의원만 있는 건 아닐 테고요. 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오늘 김태흠 의원이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영남권 강남 3구 3선 이상 중진 용퇴하라.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기득권을 내려놓아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영남권과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의 텃밭이고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기 쉽기 때문에 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험지로 나가거나 용퇴를 해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박 전 대장과 같은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사람의 영입을 철회하고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박 전 대장은 이 박찬주 전 대장. 예, 맞습니다. 근데 박찬주 대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역구 출마의 의지를 지금껏 계속 펼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김세연 여의도 연구원 원장 같은 경우는 지역구 공천도 없을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아, 예. 박찬주 씨한테는 공천 안 준다. 예, 그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예. 김세연 의원이 네, 맞습니다. 당대표가 본인이 아닌데 어떻게 이걸 장담하고 확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소신이 있는 발언인 거죠. 이렇게 보면은. 그래요. 그래도 뭐 어쨌든 그 나중에 박찬주 씨가 뭐 공천 대상자로 거론되면은 당내 분란의 요소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어차피 그 당원 당규상 강제로 막을 수는 없고요. 본인이 이제 거기에 충남 천안에 지금 출마하고 싶다고 하는데 신청한다면 아마 예비 경선으로 그 지역에 있는 자유한국당 유권자들의 선택 또는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래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순 님이요. 낙선자를 위한 영입 오창석을 추천합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요. 저보다 낙선자 선배인 사람이 먼저 아니, 왜 들어가는 그래? 것이. 그 저기 민주당은 뭐 저기 막말 전력 있는 사람 안 쓴다고. 아, 그래요? 대놓고 아주 못을 박았더군요. 아, 네. 저는 최근 3년간 아마 조금 쌓여 있을 겁니다. 그래요. 자, 못지않게 마일리지가 제가.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창석 평론가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수고 많이 네, 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6시 2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로 가보죠. 정한나 씨. 문재인 대통령은 징용 문제에 관해 여러 가지 해법을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직접 밝혔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가 오늘 3차 실무협상을 열고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었지만 회동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앞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강기정 정무수석이 국회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정리 없이는 3+3 협의체 논의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가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중소벤처기업 지원과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재정, 은행 등 민간 자금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총 8조 원의 모험 자본을 조성하고 혁신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학생부 종합전형제도 개선 방안과 정시비중 상향이 필요한 대학과 상향 시점, 상향폭 등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잠깐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기획단 명단을 보고 있는데요. 이분의 이름이 딱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번에 오창석 평론가가 이제 전화로 전혀 예고하지 않고 연결을 한 적이 있었죠. 깜짝 전화 연결. 오늘 정식으로 인터뷰 요청하고 인터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수혁 전 의원이 주미대사가 되면서 바톤 터치를 했는데요. 20대 국회 막차를 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은혜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정은혜 의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국회 입성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시도 끝에 이제 입성하신 거 아니에요? 아, 네. 네, 그래요. 맞습니다. 뭐 네. 국정감사 중에 갑자기 저 배지를 달게 되셔가지고 정말 네. 정신없으셨겠어요. 그동안. 아마 헌정사상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출근을 하고 첫날부터 국정감사를 한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첫날부터 이제 국정감사를 했는데 네, 다행히 그 2달간의 그 아그레망이 그 통과되는 시간이 있어서 네, 네. 뭐 관련된 것들을 공부하고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미리 이제 네. 사전에 준비를 하셨군요. 예. 네, 네. 자,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내년 총선 준비를 총괄할 총선 기획단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번 명단의 주 키워드는 청년과 여성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청년이기도 하고 여성이기도 한 정은혜 네네. 의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총선 기획단에 어떻게 이렇게 합류하게 되셨어요? 뭐 제가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아마도 당에서 판단하시기에 이제 제가 또 여성이고 말씀하신 대로 또 청년이기도 하니 그리고 제가 지난 뭐 나이는 어리지만 한 16년 동안 당에서 생활을 했고 네. 정치 활동을 하고 뭐 공부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 얼마 전에 또 아기 엄마가 됐잖아요. 그래서 네네. 아이가 또 돌이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제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유, 우리 정은혜 의원 너무 때가 안 묻으셨네.
아, 나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제가 네,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가능성이 엿보였기 때문에 나를 아, 발탁했을 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아유, 제가 그 정도까지는 네. 아닙니까? 예, 네네, 너무 아유, 겸손하시네. 네. 정치권에서는 겸손하면은 네. 자기만 손해예요. 예. 아, 그렇죠. 네. 저 홍보는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낙선자가 네. 제가 감히 아유. 국회의원께 훈계를 아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예.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네. 2012년? 네. 예, 예. 네. 더불어민주당 자 네. 총선기획단 첫 회의가 있었다고요. 어떤 얘기가 오고 네네. 갔습니까? 일단 오늘은 정말로 첫 날이었고 사실 처음 뵙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뭐 간단한 자기소개, 뭐 상견례 정도의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각 분과별로 나눠서 이제 회의를 하고 또 전체 회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또 일정이 또 잡아졌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당내 최연소 국회의원이고요. 또 젊은 피로서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볼 때 이런 네. 점은 부족하다, 이런 점이 아쉽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16년 동안 이제 우리 당에 있으면서 근데 사실 조금 뭔가 변화에 있어서 네. 뭐 너무 선도적이진 않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네. 정치인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반발짝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번 총선을 앞두고 우리 당이 조금 더 능동적으로 변했다는 생각을 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번에 그 총선기획단에도 여성이 5명, 그렇죠? 청년이 4명 뭐 이렇게 네. 들어갔고 예. 근데 다른 당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거의 뭐 청년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대표님께서도 또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고 네. 또 조금 더 이게 정말 저는 시작이 되어서 앞으로 뭐 이제 총선이나 뭐 다음 그 미래 세대들을 좀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 차원을 넘어서서 초선 의원이자 청년 정치인으로서 네. 현재 한국 정치권에 던지고 싶은 그런 어떤 네. 충고, 조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제 뭐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이제 본회의도 들어가고요. 그렇죠. 네. 이제 뭐 예산 같은 거나 이제 정책 법안 통과를 계속 보는데 실제로 이번 20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율이 30%가 안 돼요. 근데 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막 좋은 법안이 없어서 통과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막 약간 정쟁으로 몰거나 아니면 그냥 뭐 덮어놓고 반대하고 이런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좀 그 야당에게도 좀 협조를 구하는 것이 정말 민생을 위한 거에서는 반대 의견이 없거든요. 네. 여야가 하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약간 정쟁이나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좀 답답한 게 많아요. 그래요. 아유, 네. 여기 넘쳐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예. 네. 오창석 씨 아시죠? 어우, 잘하죠. 예. 네네. 인간성이 네. 어떻습니까, 오창석 씨? 아유, 뭐 인품이야, 뭐 이제 외모도 출중하시고 이제 또 외모가 인품도 굉장히 출중하다는 말씀은 네, 아주 네. 예. 아, 과장이 좀 심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농담입니다. 제가 그 오창석 님의 그 네. 책을 봤거든요. 예, 그 예, 제가 예. 직접 사서 봤고요. 선물 받은 거 아니고. 네, 네, 그래서 네. 그 29 그 뭐지? 취업 대신 출마하다. 네, 그 네. 책을 봤었는데 네. 정말로 제가 한순간도 안 놓고 다 읽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정말 청년 정치인으로서 선거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특히 뭐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그런 뭐 어떤 모함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린 나이였을 텐데 네. 저는 되게 담담히 잘 견뎌냈다. 네.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유, 빚을 갚느라고 지금 아주 허리가 휩니다, 우리 오창석 씨. 그것도 저 4년 네. 전, 3년 전 선거 때문에 아, 말이죠. 맞아요. 자, 네. 그 뭐 마냥 또 국회의원 당선돼서 축하 인터뷰하는 네. 건 아니고요. 민감한 현안 네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대본에 없는 질문이에요. 네네.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이 영화 네네. 82년생 김지영 이 작품에 네네. 대해서 남성도 여성처럼 차별받는다 이런 취지의 논평을 올렸다가 논란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김지영 영화를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네. 그 심야 영화로 남편이랑 보러 갔어요. 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영화를 보면서 그냥 뭐 제가 살면서 겪었던 일들이라서 그렇게 막 쇼킹하거나 그냥 담담하게 봤는데 네. 남편이 옆에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이 우셨어요? 예, 계속 그러니까 영화 보는 내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상해서 이제 끝나고 물어봤더니 네. 왜 울었어? 이랬더니 엄마 생각나고 제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래요? 또 제가 딸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더 그런 감정이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영화 자체가 그 여성을 위한 영화가 아니라 그냥 가족을 위한 영화가 아니었나 네.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가족을 위한 영화였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정은혜 의원 나중에 한번 또 스튜디오에 초청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제가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이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한 번 있었던 일인데 저는 사회통념상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관병들이 일방적으로 서빙한 것도 아니고 같이 파티를 한 건데. 아들의 아버지 공관에서 친구들과 바비큐 파티를 열 때 공관병들이 수발한 사실. 이것은 갑질은 아니라고 말하는 박찬주 전 육군대장. 갑질의 또 다른 사례, 말 안 듣는 공관병을 전방에 보낸 것. 공관병들을 일주일씩 최전방 부대로 보낸 건 전역 후 친구들과 군대 얘기할 게 없을까봐 걱정됐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전방에 가서 전선을 바라보고 북한군도 쳐다보고 분단의 현실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나중에 전역해서도 좀 떳떳하지 않겠느냐 해서 보낸 겁니다. 때로 공관병을 질책한 건 맞다. 하지만 부당한 지시는 아니다. 사령관이 병사들에게 지시하는 걸 여러분 갑질이라고 표현하면 그거는 지휘체계를 분란시키는 겁니다. 이미 소개해드린 박찬주 기자회견의 핵심 어록. 군 인권센터 소장은 삼청교육대 한번 교육을 받아야 이렇게 박찬주 전 대장이 유독 2년 전 공관병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길게 해명하고 적극 부인해서 KBS 취재팀이 부인의 공소장을 입수해서 확인해봤습니다. KBS가 입수한 박 전 대장 부인 전 모 씨의 공소장입니다. A 공관병에게 썩은 토마토는 너나 먹으라며 집어던지고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물을 얼굴에 뿌렸다. B 공관병에겐 아들에게 부침개를 챙겨주지 않았다며 부침개가 든 봉지를 얼굴에 던지고 호출벨을 눌렀는데 늦게 가자 한 번만 더 늦으면 영창이라고 소리 지르며 배를 집어 던졌다고 돼 있습니다. 부인 전 모 씨는 발코니에 있던 화초가 냉해를 입었다며 공관병을 1시간 동안 발코니에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CBS와의 인터뷰에서 들을 수 있었던 박찬주 전 대장 해명. 그 당시에 뭐 감을 따게 시켰다든지, 베란다에 뭐 화초에 물 안 줬다고 해서 베란다에다가 1시간을 두었다든지, 부침개를 던졌다든지 얼굴로 뭐 이런 게 공소장에 적혀 있던데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거는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추행 사건과 똑같이 일방적인 진술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간에 감 따는 거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청와대에 감이 있으면 대통령이 감을 땁니까? 감 따는 것까지 가지고서 침소 봉대하고 그것을 여론화시켜서 공격하고 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침개를 얼굴에 던졌다든지 화초에 물 안 줬다고 베란다에다가 1시간 가뒀다든지 공소장에 적혔는데 이게 그러면은 일방적인 진술로만 이루어졌다는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세요? 어떻게 일방적인 진술을 기정사실과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나중에 재판 결과를 보십시오. 자유한국당 영입을 안 하기로 결심한 듯 박찬주 전 대장 괜히 기자회견했나? 한편 임태훈 소장을 비난하기 위해 했던 말도 곱씹어보니 찜찜한데.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군대를 무력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참 분개하지 않을 수 없고.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어떤 분, 박찬주 대장 영입에 애써왔던 분인데 9월 16일 삭발을 마치고 정교제 TV와 가진 인터뷰. 머리 처음 깎으시죠? 예. 군대 갈 때 깎았습니까? 저는 군대를 못 갔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저는 군대를 못 갔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If you want a lover, I'll do anything you ask me to. And if you want another kind of love, I'll wear a mask for you. If you want a partner, take my hand. Or if you want to strike me down in anger,
here I stand. I'm your man. If you want a boxer, I will step into the ring for you. And if you want a doctor, I'll examine every inch of you. If you want a driver, climb inside. Or if you want to take me for a ride, you know you can. I'm your man. Are the moons too bright? The chains too tight? 레너드 코헨의 I'm Your Man이었습니다. 바틀간다님이 번역해 주셨네요. 나는 네 남자. 네. 감사합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여러분 퀴즈 문제 냈어요. 정답은 보이콧이었죠. 자, 보이콧 정답 보내주신 분들 많은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407번 쓰시는 분 휴대전화 뒷번호 정답은 삭발. 자, 그리고 6128번 쓰시는 분 셔틀콧. 네. 6251번 쓰시는 분 정답 박찬주. 네. 자, 그리고 이근열님 보이콧. 김용민 라이브는 노 보이콧. 아이고, 그렇습니다. 보이콧 할 게 따로 있죠. 어떻게 김용민 라이브를 노 보이콧 보이콧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K75296449 계정 쓰시는 분 보이콧입니다. 요즘 살이 너무 쪘네요. 맛있는 음식과의 보이콧을 해야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 보이콧을 해야겠어요. 물론 주어는 말 안 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맛있는 음식을 보이콧하겠다. 이게 주어 아닙니까? 맛있는 음식이 주어 아닌가요? 네. 네. 그냥 보이콧만 보내셨으면 정답이었을 텐데. 네. 그 뒤에 그 코멘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 네. 틀렸습니다. 김구님, 보이콧이 있다면 걸콧도 보장하라. 보이콧이 있으니까 걸콧도 보장하라. 네, 쓸데없는 거 자꾸 이제 추가하시면 틀린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자, 7337번 쓰시는 분 정답 보이콧. 근데 언제 국회가 열렸던가요? 의아스럽네요. 20대 국회 내내 보이콧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요. 저도 이 이야기를 일부에서 말씀드렸는데요. 3763번 쓰시는 분 국민은 그대에게 주는 월급을 보이콧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1257번 쓰시는 분 정답 보이콧. 고3 아들 기다리며 주차장에서 오늘도 김용민 라이브 듣고 있어요. 수험생들에게 응원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열심히 하시면 뭐 언젠가는 땀 흘린 만큼 고생한 만큼 또 결실이 돌아온다. 이런 말씀으로 드리면 위로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간 정답 맞히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수능이었어요. 그래요. 정말 수험생 부모님들 정말 또 마음 졸이는 시간들 보내고 계시겠네요. 네, 힘내시고요. 자, 다음 수능일 최상의 컨디션으로 좋은 결과 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박소영 씨가 준비하고 있어요. 퇴근길 정체가 한창인데요. 돌발 상황도 많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강남 순환로 성산 쪽으로 봉천터널 입구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주의해서 운행하셔야겠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영동대교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정체가 심합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중랑교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3차로가 막혀 있어서 부근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노원교 이전부터 교통량도 많고요. 서부간선도로 금천 쪽으로는 목동교를 조금 못 간 지점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성산부터 정체가 심합니다. 이후로 금천까지는 50분 정도 걸리고 있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교통량이 많습니다. 서평택에서 조남 분기점까지 20km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일찍에서 금천까지도 밀립니다. 그 밖에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오산에서 신갈 분기점,
이후로 판교에서 한남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국회 안팎에서 쏟아지는 말 그 말 속에 숨어있는 정치적 의도를 낱낱이 파헤쳐 볼게요. 네, 정치 알고 보면 더 재밌다. 정치의 속내. 정치캐스터, 우리말로 하면 정치 해설사. 자,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김성회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치인들을 순수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정치가 순수 우리말로. 예, 좀 비속어가 나올 뻔해서 못했습니다. 예, 모리. 그러니까 이제 정치꾼들은 모리배, 정치인들은 모리배. 네. 그게 순수 우리말이었군요. 예, 몰랐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제가 알아보니까 모리예요, 모리. 저는 야바이꾼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에이, 왜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 야바이 그런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없진 않군요. 생각해보니까 아주 없진 않아요. 예, 농담이신 줄 알고 농담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자, 그래요. 오늘 한 분 한 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 팔려요, 이분. 첫 번째 인물이 바로 박찬주. 예, 박찬주 전 대장입니다. 예, 37기 육사 37기로 박지만 박지만 씨하고 같은 기수로 유명했죠. 그렇습니다. 다른 기수에 비해서 장군도 많이 배출을 했고요. 기갑을 전공으로 한 그 군인 중엔 최초로 대장을 단 것이 바로 박찬주 대장이었습니다. 기갑전에 있어서는 박찬주 전 대장은 실력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예, 그럼요. 대장은 육사로 치면 한 기수에서 한 명 아니면 두 명만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육군에서 대장까지 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정도 거기까지 올라간 것 자체만으로도 존경을 할 수 있고 존경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황교안 전 대표가 대전까지 내려가서 삼고초려를 했던 것일까 궁금해집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생각엔 이번 1차 영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역시나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의 피해자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렇게 치면 이 박찬주 대장 같은 경우에는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럼 죄가 없는 거 아니냐. 감 좀 따라 그러면 안 되는 거냐. 그리고 자기가 없을 때 아들 생일 파티 좀 하고 여자친구랑 놀고 고기도 구워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뭐 그게 법 위반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접근을 했던 것이 뼈아픈 실수였던 걸로 드러난 거죠. 사실은 그 조국 장관 임명 논란에서도 벌어졌던 여러 가지 박탈감들의 핵심에는 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말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랬다고 했으면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영입하면서 가장 신경 써야 했을 키워드는 공정, 정의, 20대 30대 이런 것이었는데 적폐청산의 피해자로 잡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인물이 더군다나 이제 그 남성들이 군대를 갔다 와서 군대에서 겪는 여러 가지 차별 때문에 이거 아주 스트레스 민감해요. 많이 받거든요. 예. 그 한복판에 있는 논란의 대상을 영입했다는 자체가 저는 이게 여의도의 솜씨는 아닌 것 같아요. 여의도에서 생각 좀 하는 사람들이면 이런 경우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을 당대표에게 추천할 용기가 있는 사람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 황교안 대표가 자가 발전한 것이다. 뭐 5월에 직접 천안에 내려가서 여러 차례, 계룡에 내려가서 여러 차례 설득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박찬주 대장이 직접 말했지만 그런 과정으로 놓고 봤을 땐 직접 하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뭐 이 특히나 공천 과정은 좀 은밀하게 진행되는 게 어쩔 수 없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해서 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 황교안 대표 주변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 컨설팅을 해주고 조언을 하시는 분들의 그룹에서 아마 추천했을 거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좀 실체를 아세요? 뭐 전혀 실체는 모르겠습니다. 당내 공식 조직 같진 않아 보이고요. 당내 공식 조직은 말씀드렸지만 여의도에서 한 2년이라도 발을 담가본 사람은 1차로 박찬주 대장을 추천하진 않죠. 저는 뭐 안보가 중요하니까 군 인물을 추천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데 그런데
20대 군인들이 장병들이 갑질 논란에 휩싸여서 고통당했던 그 가해자 혹은 가해자의 남편인 박찬주 대장을 불렀다는 것은 글쎄 이거는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추천이 이렇게는 안 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검증 시스템이 없는 사람들이 추천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홍준표 전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렸다가 삭제를 했어요. 예. 그 내용도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SNS에 이제 그 50 공안 검사 출신이 50 장군을 영입했다는 비판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홍준표 검사는 특수부 출신이거든요. 특수부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권력을 혹은 뭐 조직폭력배를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겨들어서 정의를 구현한다는 자기들의 어떤 그런 자만심,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공안은 체제를 지키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그 뒤에 불어 공안검사에 대한 그 부연 설명으로 다시 글을 하나 더 쓰긴 했던데요. 그러니까 나는 정권에 이 부역한 공안검사를 욕하는 것이지 체제를 지키는 공안검사를 욕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을 함으로써 예.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결국 황교안 대표가 마치 정권에 부역을 한 공안검사인 것처럼 그 해명을 하면서 디스를 한 번 더 시도한 것으로 그렇게 읽히더라고요. 제기에는. 근데 왜 삭제를 했을까요? 그런 어쨌거나 총선을 앞두고 있고 홍준표 전 대표 본인이 출마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고 하면 당에 대한 적절한 쓴소리는 뭐 할 수 있으되 당이 하는 일을 사사건건 반대하고 시비를 거는 것은 사실은 출마하려는 예정자의 입장으로서는 옳지는 않죠. 해당 행위가 그렇죠. 해당 행위로 비춰지는 측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한번 여쭤볼게요. 그 황교안 대표가 홍준표 전 대표 정말 마음 같아서는 공천 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을 거 아닙니까? 홍준표 대표는 아마도 공천 직접 줄 필요 없으니까 경선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승부수를 던질 확률이 높죠. 하여간 뭐 본인이 이제 권한이 있다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텐데. 없겠죠. 자, 예, 안 줘야죠. 그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가 나 경선 나가겠다. 그때 그렇다면은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주저앉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당 대표 공천 권한을 갖고 있는 황교안 대표라면. 홍준표 전 대표가 대선 주자로서 20%가 넘는 득표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경남 지역에 나가서 경선으로 홍준표 대표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제가 생각에는 잘 떠오르지 않는데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본인이 만약에 홍준표 대표하고 붙는다면 어떨까요? 대선 예선전을 거기서 치러서 역사의 뒤안길로 가시는 길은 택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또 보면 홍준표 대표가 기독교인이잖아요. 예, 잘 아시다시피 이제 신앙인으로서 있는데 이제 박찬조 대장 같은 경우도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거든요. 예, 장로죠. 예. 그래서 그 군대에서 초코파이 전도론을 주장해서 법당이 하나 주면 우린 2개, 법당이 2개 주면 교회는 3개를 줘서 그 3,500만 명의 국민을 기독교로 그 선교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 이런 것들을 비춰보면. 황교안 대표가 본인과 색깔은 같지만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본인이 군필을 하지 못한 점을 채워주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정치적 동반자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이제 장군을 추측근으로 영입하면은 그렇죠. 본인의 이제 병역 이 면제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시비들을 가라앉힐 수 있다. 예, 중용하면 그렇게 1차로 영입했던 것은 그런 의미를 살리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안타깝게도 실패로 된 거고 특히나 삼천교육대 같은 발언은 이거는 정말 넌센스였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발언이었던 데다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태훈 소장을 겨냥해서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군대를 재단하고 앞에 나와서 군대를 무력화하는 것을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말을 해서 이것을 듣는 황교안 대표를 불편하게 한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일단 한 번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전 황교안 대표가 그 박찬주 대장 영입을 완전히 멈췄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래요? 예, 뭐 일단 국민의 말씀을 듣겠다고는 했지만 안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전 다시 중용할 가능성을 계속 좀 점쳐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속내를 짚어볼 인물은 누굽니까? 예, 두 번째는 이 민주당 총선기획단이 구성이 되면서요. 금태섭 의원이 멤버 중 하나로 들어와서 또 오늘 화제에 올랐죠. 그 금태섭 의원 때문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예. 소신 발언 금태섭을 중용했다. 민주당 총선 기획단 인선 섬뜩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라라는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본인 같은 사람 내치지 말고 중용하라. 그렇죠. 예, 네. 그런 얘기네요. 자유한국당에서 다른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 나를 중용해달라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네, 나를 내치지 말아라. 네, 그리고 실제로 총선기획단 오늘 화제는 민주당으로 옮겨왔는데 어제 사실 총선기획단을 먼저 발표한 것은 자유한국당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12명 중에 10명이 현역 의원, 2명은 당료로 구성을 해서 사람들이 도대체 관심을 못 주고 지나가 버렸어요. 이게 이제 뼈아픈 거죠. 그러는 와중에 민주당은 전체 15명 중에 5명은 여성으로 또 4명은 청년으로. 근데 이제 청년이면서 여성인 사람이 2사람이 있어서 7명이 청년 및 여성으로 구성이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네. 절반 가까이를 그렇게 구성을 해서 굉장히 좀 그 특색이 있다. 뭔가 좀 하려고 그러나 보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 거고 그런 와중에 금태섭 의원도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 오늘 많은 이제 당원들도 그렇고 네티즌들의 입기로 올랐죠.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생각은 못했는데요. 금태섭 의원을 그렇게 해서 총선 기획단에 끼워 넣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해찬 의원의 평소에 이해찬 대표, 죄송합니다. 이해찬 대표의 평소 지론에 비춰보면 뭐 되게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찬 대표는 지금 그 민주당이 20년 동안 집권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잖아요. 네. 그 주장이 뭐 일부에게는 좀 교만하게 들리고 오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선 그것에 걸맞은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럼 이제 당연히 떠오를 것이 일본의 자민당의 케이스이거든요. 네. 근데 일본의 자민당을 보면 이제 일본의 자민당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전체 의석의 7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데 당 안에서 그렇게 싸워요. 그러니까 자민당 안에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거든요. 그 안에서 당내 노선 투쟁을 통해서 자민당의 갈 바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는 하지 않지만 그 당에서 어떨 때는 보수적인 입장으로 어떨 때는 진보적인 입장으로 색깔을 계속 내면서 그 일본 유권자들로부터 선택을 받는 거거든요. 일본에서는 자민당이 계속 집권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민당 안에 나경원 의원 같은 분도 있고 심상정 의원 같은 분도 있다. 예, 뭐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제가 이해찬 대표에게 직접 물어볼 깜냥은 아니지만 이해찬 대표의 머릿속에도 좌로부터 우까지, 위로부터 아래까지 좀 다종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세종시 같은 경우도 16명의 선출하는 시의원들 중에 8명을 경선을 붙여서 본인이 공천권을 내려놨고 결과적으로는 40대 이하가 8명, 50대 이상이 8명으로 해서 이제 연령별 안배를 그 유권자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뭐 민주당 개혁공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전 이해찬 대표가 내세웠던 키워드 중에 가장 귀에 꽂혔던 건 물갈이란 말 하지 마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19대 때는 컷오프라는 이름으로 그 강제적 물갈이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언뜻 생각나는 사람으로는 김현 의원, 그다음에 이해찬 의원 본인, 그리고 정청래 의원 이런 분들은 사실 설명이 없이 컷오프를 했던 거거든요. 이유가 마땅치 않았고. 뭐 걔 중에는 또 당연히 공천된 줄 알고 있다가 날벼락을 맞으신 분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퍼포먼스가 부족했거나 성적이 나빠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그런 식의 인위적 물갈이. 너는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공천은 안 줄 거야. 물갈이는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과연 그런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당과 대중의 요구에 우리는 이렇게 구성했어라고 해서 총선 기획단에서 청년과 여성을 넣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당론에 배치된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금태섭 의원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선거라는 것은 중도층을 잡는 싸움인데 지지층을 확실하게 다지면서 중도층을 어떻게 옮겨갈 건가를 놓고 봤을 때 지금 가장 흔들리고 있는 중도층은 사실은 민주당을 좋아했는데 조국 장관 임명 논란으로 민주당에 등을 진 사람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금태섭 의원의 이야기를 듣길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생각합니다. 어떻게 금태섭 의원은 다음 21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해찬 대표에게 그렇게 물어보면 그거는 내가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지역에서 경선을 할 것이고 난 인위적으로 물갈이를 안 할 거니까 금태섭 의원이 출마를 못하게 막을 생각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 그러면 하지만 금태섭 의원이 지금
펼치고 있는 일련의 언행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 행위라고 생각하는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좀 계실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나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금태섭 지역구에 가서 경선을 벌이면 되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찬 의원이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을 것이고요. 네. 지금 민주당이 금태섭 의원을 컷오프해서 이유 없이 날린다고 하면 중도층들 보기에는 좋게 볼 리 없죠. 그런 일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목받고 있는 인물 중에는 프로게이머 출신의 시사 유튜버 황희두 씨가 있더라고요. 네네. 아직 20대, 27세 청년이고,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에 자발적으로 입당을 한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입당을 했고, 네. 스타크래프트 선수 출신이죠. 그런데 이제 이 게이머들은 워낙 은퇴 연령이 어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앞으로 무엇을 할까 하면서 이제 게임 관련된 유튜브도 하다가 정치 평론 시장을 쭉 보니까 본인이 또 민주당원이기도 하고, 근데 민주당 입장에 맞춰서 20대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이 없다라는 이 어떤 블루오션을 발견한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유튜버로서 성장해 나가고 있다가 이번 조국 장관 논란 때 민주당의 입장을 20대에게 설명해 주면서 네. 아주 팔로워가 갑자기 많이 늘어서 지금 13만 명이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순식간에 그렇게 인기를 얻었는데 더 재밌는 것은 민주당이 그래서 당원인, 프로게이머인, 유튜버인 황희두 씨를 전격적으로 영입했다는 것. 네. 그 기획단에서 이런 분들이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런 것들이 부딪혀서 재밌는 생각이 나오는 과정이 앞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김관영 전 원내대표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했는데 이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 김관영 원내대표의 최고 업적이 뭐였죠? 나가기 전에? 패스트트랙. 그렇습니다. 네. 예, 패스트트랙을 올려놓은 장본인을 다시 최고위원으로 불러들였다. 손학규 의원의 러브콜인 거죠. 손학규 대표의 러브콜. 패스트트랙을 한번 해봅시다. 네. 라는 선언인 거죠.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은 지금 당이 두 개로 쪼개질 위기에 있지만 그 과정에서 당내에서 갑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하지만 김관영 전 원내대표를 최고위원으로 들임으로써 민주당과 유권자들에게 우리는 패스트트랙은 찬성한다. 예. 라는 입장을 정확히 밝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럼 민주당 및 우호 세력 130에 대한연대와 기타 정당들 해서 정의당까지 포함하면 4-5명으로 바른미래당이 승부가 갈리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네네. 손학규 의원은 그 입장을 확실히 들어준 것이고 그것은 선거제도 개편을 꼭 같이 하자라는 뉘앙스를 함께 던진 거고요. 그러면 12월 3일에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이 검찰개혁 관련 법안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이제 다시 공은 대한연대로 넘어갔다고 생각하고요. 호남 지역에 고립되어 있는 대한연대가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상황 보고. 예,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절대적 찬성 입장에서 유보로 돌아서고 있는 느낌이 좀 있어서요. 아, 그래요? 예, 그건 좀 살펴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좀 조건을 내건 것 같네요. 예, 지금 거래를 시도하는 것 같아요. 예, 쉽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민주당 내에서의 변화를 좀 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네. 예, 좀 더 파보고 다음 주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한 달이 아주 핫하겠어요. 예. 예, 또 정치가 이제 다시 정치로 돌아왔기 때문에 각 당의 싸우는 실력을 보여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성회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낮 5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